여러분, 지금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도 식은 국에 밥 한 술 대충 말아서 적막한 거실 TV 소리를 벗삼아 한 끼 때우셨나요?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다고 말할 사람이 옆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7년 동안 혼자 밥상을 차리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여자는 죽은 집사람 하나뿐이다라고 맹세했던 고지식한 남자. 그런 그가 어느 날 아침 소문으로만 듣던 그 요란한 관광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낯선 여자는 어떻게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었을까요? 가슴 시리도록 외로웠지만 차마 외롭다고 말하지 못했던 우리네 아버지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토요일 새벽 6시 서울 사당역 공영주차장. 동석은 코트깃을 잔뜩 세운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렸었지만 누가 알아볼까봐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나이 67에 마치 죄라도 짓는 기분이었죠. 어이, 김동석. 여기야 여기. 저만치서 등산복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친구 영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석은 황급히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차장 구석에는 커다란 관광버스 한 대가 시동을 건 채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짙게 썬팅이 되어 있어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았고 버스 앞유리엔 행선지 대신 산악회라는 작은 팻말 하나만 덜렁 붙어 있었죠. 야 영수야. 나 그냥 갈란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다 늙어서. 동석이 뒷걸음질 치자 영수가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 친구가 또 이러네. 야, 너 집에 있어봤자 뭐해? 벽 보고 혼잣말이나 하지. 오늘 딱 하루야. 그냥 눈 딱 감고 바람만 쐬고 오자니까. 너 그러다가 진짜 고독사 한다. 고독사. 그 단어가 동석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7년. 처음 3년은 술로 살았고 그 다음 3년은 등산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가까워오자 그마저도 재미가 없었죠. 밤마다 찾아오는 정적, 자식들의 의례적인 안부 전화. 그게 지긋지긋해서 홧김에 영수의 제안을 수락했던 건데 막상 버스 앞에 서니 죽은 아내 얼굴이 떠올라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늦으신 분들 빨리 타세요. 버스 문이 열리고 가이드라 불리는 중년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동석은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버스 계단을 올랐습니다. 버스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과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아직 아침 7시도 안 됐는데 번쩍거리는 조명이 돌아가고 있었고 쿵짝거리는 트로트 음악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좌석 구조도 일반 버스와 달랐습니다. 가운데 통로를 두고 2명씩 마주 앉을 수 있게 개조된 테이블 좌석. 이미 절반 이상 찬 좌석에는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은 남녀들이 섞여 앉아 벌써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잘생긴 오빠는 저기 빈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짝꿍 잘 만나야 하루가 즐거워요. 가이드가 동석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동석이 떠밀려간 곳은 버스 중간쯤에 있는 창가 자리였습니다. 통로 쪽에는 이미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동석은 쭈뼛거리며 여자에게 목례를 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여자가 고개를 돌려 동석을 올려다봤습니다. 순간 동석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버스 안에서
그녀만 흑백 사진처럼 고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짙은 남색 코트에 단정한 스카프를 맨 여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피부가 맑았고 무엇보다 눈빛이 깊고 슬퍼 보였습니다. 보통 이런 곳에 오는 여자들의 짙은 화장이나 화려한 옷차림과는 거리가 멀었죠. 네, 앉으세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동석은 조심스럽게 창가 쪽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무릎이 살짝 스쳤지만 동석은 황급히 다리를 오므려 창 쪽으로 붙였습니다. 여자는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겁니다. 직업? 묻지 마세요. 나이? 묻지 마세요. 오로지 오빠, 언니로 통일합니다. 아시겠죠? 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동석은 그 소리가 거북해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미쳤지, 여길 왜 왔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의 여자가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 동석이 슬쩍 곁눈질로 보니 여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죠. 그녀도 이 분위기가 불편한 게 분명했습니다. 동석은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거려 아침에 영수가 챙겨준 박하사탕 2개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하나 드시겠습니까? 속이 좀 울렁거리는 것 같아서요. 동석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여자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동석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동석의 투박한 손바닥 위에 놓인 사탕을 보고는 피식,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멀미가 좀 나서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사탕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동석도 남은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화한 박하 향이 입안에 퍼지자 답답했던 속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런데 처음이시죠? 동석이 묻자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친구가 하도 사정을 해서 머리 좀 식히려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더 시끄럽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친구놈 꼬임에 넘어가서 죽은 집사람이 알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아차. 동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초면에 그것도 이런 묻지마 관광버스에서 사별한 아내 이야기를 꺼내다니. 분위기를 깰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동석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혼자 되신 지 오래되셨나요? 7년 됐습니다. 그쪽은? 저는 5년이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갔어요. 버스 안에는 쿵짝거리는 음악 소리와 건배를 외치는 소리가 가득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정적과 평화가 흘렀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빗소리 속에서 처마 밑에 나란히 선 두 사람처럼요. 그러셨군요.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거 그게 참 형벌 같죠. 처음에는. 동석의 말에 여자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맞아요. 형벌 같아요. 밥을 먹어도 죄스럽고 날씨가 좋아서 웃음이 나도 미안하고.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문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다리도 튼튼하고 눈도 잘 보이는데 왜 나는 스스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나 싶어서요.
동석은 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지난 7년간 매일 밤 소주잔을 기울이며 되뇌었던 말들과 똑같았으니까요. 동석은 저도 모르게 여자의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죄스러울 거 없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우리 집사람도 제가 궁상 떨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바람이라도 쐬는 걸 더 좋아할 겁니다. 물론 저 춤판에 끼는 건 좀 그렇지만요. 동석이 앞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쓴 웃음을 짓자 여자도 후후하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참 듣기 좋다고 동석은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동석입니다. 67이고요. 규칙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묻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동석은 이 여자에게만큼은 묻지마가 아니라 정중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최미자예요. 63입니다. 미자씨 이름이 곱네요. 촌스러운 이름인걸요.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급커브를 도는 바람에 미자씨의 몸이 동석 쪽으로 확 쏠렸습니다. 동석은 얼결에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얇은 코트 너머로 느껴지는 온기, 그리고 은은하게 풍겨오는 비누 냄새. 7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여자의 감촉에 동석의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미자 씨도 놀랐는지 동석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동석이 황급히 팔을 풀며 물었습니다. 미자 씨의 얼굴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중심을 못 잡아서. 고맙습니다. 잡아주셔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어색함이었습니다. 설렘이 섞인 기분 좋은 긴장감이었죠. 동석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오늘 하루가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다는, 아니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버스가 휴게소에 들어섰습니다. 자, 1호차 언니 오빠들. 30분 쉽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짝꿍 손 꼭 잡고 커피도 한잔 하세요.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동석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자 씨가 먼저 나가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구두굽이 버스 바닥의 턱에 걸린 것입니다. 어이쿠. 미자 씨가 휘청거리자 동석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동석의 손이 작고 보드라운 미자 씨의 손을 감쌌습니다. 조심하셔야죠.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아, 네. 동석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 계단을 내려올 때까지 동석은 미자 씨의 손을 꽉 잡고 부축했습니다. 땅에 내려와서야 동석은 아쉬운 듯 슬그머니 손을 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남아있는 그녀의 온기가 찌릿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제가 쏘겠습니다. 동석이 쭈뼛거리며 묻자 미자 씨가 생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대신 호두과자는 제가 살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휴게소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커플들은 벌써부터 팔짱을 끼거나 허리에 손을 두르고 걷고 있었지만 동석과 미자 씨는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뼘의 거리 사이에는 수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걱정, 관절 아픈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따뜻한 종이컵을 쥐고 있는 미자 씨를 보며 동석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많이 외로웠겠구나. 커피를 마시는 그녀의 옆모습이 쓸쓸해 보이면서도 참 고와 보였습니다. 동석 씨는 어떤 일 하셨어요? 미자 씨가 호두과자를 동석 쪽으로 내밀며 물었습니다. 택시 운전 30년 했습니다. 사람 실어 나르는 게 일이었죠. 정작 내 가족들은 좋은 곳 한번 제대로 못 데려가 줬는데 성실하게 사셨네요. 우리 남편은 사업한다고 평생 속만 썩였는데 동석 씨 같은 분 만났으면 호강했겠어요. 그 말에 동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빈말이라도 듣기 좋았습니다. 미자 씨는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애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러다 남편 가고 나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세상이 무서웠어요. 은행 가는 것도 동사무소 가는 것도. 이제 걱정 마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택시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건 좀 압니다. 동석이 가슴을 툭 치며 말하자 미자 씨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소녀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다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강원도의 한 바닷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자 버스 안의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술이 한숨배 돌았는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뒤쪽 좌석에서는 낯뜨거운 농담들이 오갔습니다. 어떤 커플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기도 했습니다. 동석은 미자 씨가 민망해할까봐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기 창문 좀 더 여실래요? 공기가 탁하네요. 동석이 일부러 말을 걸어 주의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자 씨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동석 씨. 사람들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다들 외로워서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어요? 저렇게라도 체온을 나누고 싶은 거겠죠. 미자 씨의 말에 동석은 뒤통수를 맞은 듯 했습니다. 점잖은 척 고상한 척 했지만 사실 동석 자신도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리워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미자 씨 말이 맞습니다. 다들 외로워서 그러는 거죠. 동석은 용기를 내어 미자 씨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얹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자 씨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바닥을 뒤집어 동석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동석의 거친 손가락 사이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욕망보다는 나 여기 있어요. 나도 당신과 같아요 라고 말하는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버스가 바닷가 식당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점심은 자유식입니다. 짝꿍이랑 맛있는 회 드시고 이 시간 뒤에 모이세요. 혹시 방 필요하신 분들은 카운터에 말씀하시면 싸게 해드립니다. 가이드의 짓궂은 멘트에 사람들이 와하 웃으며 내렸습니다. 동석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방이라니. 초면에 여자를 데리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스치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주책이다 김동석. 늙어서 노망이 났나. 스스로를 꾸짖으며 미자 씨를 에스코트해서 내렸습니다. 바다 짠내음이 확 풍겨왔습니다. 탁 트인 동의 바다를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 좋아하세요, 미자 씨? 없어서 못 먹죠. 두 사람은 바다가 잘 보이는 횟집 2층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둠의 소자와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한 잔 받으세요. 오늘 만난 것도 인연인데. 동석이 소주를 따르자 미자 씨가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았습니다. 투명한 소주잔 너머로 미자 씨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동석 씨. 오늘 안 나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집구석에서 청승이나 떨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좋은 분이랑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더 고맙습니다. 미자 씨 아니었으면 저도 저 아저씨들처럼 술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고 있었을 겁니다. 건배를 하고 술을 털어 넣었습니다. 쓴 소주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뱃속이 짜릿해졌습니다. 회가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아내와 사별 후 혼자 먹던 회는 모래알 씹는 맛이었는데 오늘 먹는 회는 꿀맛이었습니다. 이래서 밥은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하나 봅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이야기는 더 깊어졌습니다. 자식들 키울 때 힘들었던 이야기, 배우자 보낼 때의 마지막 모습. 미자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남편 가는 날 아침까지도 일하러 간다고 나갔어요. 그러고는 저녁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죠. 따뜻한 밥 한 끼 못해 먹인 게 천추의 한이 돼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부엌 근처도 안 갔어요. 칼 잡는 게 무서워서. 동석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미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자 씨 잘못 아닙니다. 그건 운명인 거예요.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남편분도 미자 씨가 이렇게 훌훌 털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버스를 타고 온 일행들이었습니다. 이미 취기가 잔뜩 오른 그들은 서로 껴안고 러브샷을 하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동석과 미자 씨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이, 거기 셋님 커플. 거기서 둘이 뭐해? 이리 와서 같이 놀아. 이 차는 노래방 가야지. 동석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소중하고 진지한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도 곤란한 표정이었습니다. 동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두 분이서 재미있게 노세요. 아따, 거참 비싸게 구네. 여기까지 와서 얌전 빼기는. 남자가 비아냥거렸지만 동석은 무시하고 미자 씨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동석의 마음속에서 어떤 용기가 꿈틀거렸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곳에서 벗어나 오롯이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 내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는 간절함. 미자 씨 동석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나갈까요? 좀 조용한 데 가서 걸을까요? 아니면 제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이것은 동석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용기였습니다. 미자 씨가 동석의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망설임일까요? 아니면 설렘일까요? 잠시 후 미자 씨가 수줍게 웃으며 핸드백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나가요, 우리. 저 사람 너무 시끄러워서 체할 것 같아요. 동석은 회값을 계산하고 미자 씨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찼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잡은 손의 온기 때문인지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식당 뒤편에는 해송들이 우거진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숲길을 걸었습니다. 소량기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어느 정도 걷다 보니 인적이 드문 한적한 벤치가 나왔습니다. 여기 좀 앉을까요? 동석이 손수건을 꺼내 벤치에 깔았습니다. 미자 씨가 앉고 동석이 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동석 씨. 네. 저 사실 좀 무서웠어요. 오늘 나올 때. 뭐가요? 내가 다시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내 가슴이 다시 뛸 수 있을까? 심장이 다 굳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화석처럼. 미자 씨가 고개를 돌려 동석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동석이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손끝이 미자 씨의 귓불에 닿자 찌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동석 씨를 만나고 알았어요. 내 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따뜻한 걸 원하고 있구나. 미자 씨의 고백에 동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이 여자의 외로움을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서로의 체온으로 녹이고 싶었습니다. 미자 씨, 저도 그렇습니다. 죽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미자 씨를 보니 싹이 트는 것 같습니다. 감히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동석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자 씨가 대답 대신 살포시 눈을 감으며 동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동석은 떨리는 팔을 들어 미자 씨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힘껏 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다는 비릿하면서도 향긋했습니다. 동석은 미자 씨의 손을 잡고 해송숲길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방금 전 벤치에서 나누었던 짧은 포옹. 그것은 마치 7년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동석의 메마른 가슴을 적셨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귀까지 들리는 듯 했지만 동석은 짐짓 태연한 척 걸음을 옮겼습니다. 옆에서 걷는 미자 씨의 볼도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첫 데이트를 하는 20살 청춘들처럼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도 잡은 손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버스가 곧 출발할 시간인데.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석은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가이드가 말했던 집합 시간까지는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기, 커피 한 잔 더 할까요? 자판기 커피 말고 저기 보이는 저 카페에서 제대로 된 걸로요. 동석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통유리로 된 근사한 카페였습니다. 평소에 동석이라면 커피는 무슨 돈 아깝게라며 지나쳤을 곳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여자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편안한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카페 2층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넘실거리는 파도가 보였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두 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아까 식당에서보다 한층 더 가까워진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습니다. 미자 씨. 네, 동석 씨. 아까 제가 안았을 때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어서 오는 내내 마음이 쓰였습니다. 동석의 투박한 사과에 미자 씨가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좋았어요. 누군가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거 5년 만에 처음 느꼈으니까요. 우리 남편. 가기 전에 병원에서 1년 넘게 누워 있었거든요.
그때는 만지면 부서질까봐, 링거줄이 빠질까봐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앙상한 손만 잡고 울었죠. 그래서 그런가. 동석 씨 어깨가 참 든든하더라고요. 미자 씨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동석은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췌장암으로 투병하던 아내. 마지막엔 진통제에 취해 사람도 못 알아보던 아내의 앙상한 몸을 닦아주며 얼마나 울었던가. 동석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미자 씨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지요. 저도 집사람 보내고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서 집사람 얼굴이 보이는 것 같고, 아침에 눈을 뜨면 왜 나는 아직 살아있나 죄책감이 들고. 맞아요. 죄책감. 그게 제일 힘들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 나 혼자 먹어서 미안해. 좋은 구경을 해도 나만 봐서 미안해. 오늘 여기 나오면서도 현관에 있는 남편 사진 보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웃어도 되나? 미자 씨의 고백은 동석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별한 중년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고 사는 멍에와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석은 오늘 그 멍에를 이 여자와 함께라면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자 씨, 우리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죄책감 저 바다에 던져버립시다. 우리가 행복해야 먼저 간 사람들도 마음 편히 눈 감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승에서 우리를 보고 아이고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궁상맞게 잘 사네 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 나 없어도 저렇게 웃고 사니 다행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동석의 힘있는 말에 미자 씨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동석 씨 말이 맞아요. 오늘만큼은 그냥 여자 최미자로 살래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유리문이 열리며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같은 버스 일행들이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그들은 벌써 이 차를 거나하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동석과 미자 씨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저들의 소란스러움도 두 사람만의 견고한 성벽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버스에 오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석은 미자 씨를 에스코트하여 버스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트로트 메들리를 틀자 버스 통로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12번 커플. 거기서 점잖게 계시지 말고 나오세요. 놀러 왔으면 놀아야죠. 가이드가 동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색을 하고 뿌리쳤을 동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옆에 미자 씨가 있었습니다. 미자 씨가 곤란한 듯 동석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가이드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가는 게 좋습니다. 강요하지 마소. 동석의 눈빛에 기가 눌렸는지 가이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오붓하게 하며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동석은 겉옷을 벗어 미자 씨의 무릎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 아래로 남들 몰래 미자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 쿵짝거리는 음악 소리, 번쩍이는 조명. 그 모든 것이 흐릿한 배경이 되고
오로지 잡은 손의 온기만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자 씨의 손가락이 동석의 손가락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깍지를 낀 것입니다. 동석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1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는 어느 산사 입구에 멈췄습니다. 자, 이번 코스는 천년고찰입니다. 술 깨실 분들은 약수 한 잔 드시고 부처님께 소원도 비시고 1시간 뒤에 주차장으로 오세요.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산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동석은 미자 씨의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춥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공기가 참 맑네요. 두 사람은 인파를 피해 조용한 산책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가을 산사. 바닥에는 낙엽이 푹신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각. 발자국 소리만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 들어서자 탑돌이를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동석과 미자 씨는 말없이 합장을 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동석은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어. 당신이 보내준 사람인가? 나 이제 그만 외로워도 되겠어?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나 이 사람 손 놓기 싫으네. 용서해 주게.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 미자 씨도 막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동석이 물었습니다. 남편한테요. 인사했어요. 나 오늘 설레도 되냐고. 죄책감 갖지 않고 오늘 하루 당신 잊고 이 남자만 봐도 되냐고. 허락받았어요. 동석은 가슴이 뜨거워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자 씨의 어깨를 감싸 안고 대웅전 뒤편 돌담길을 걸었습니다. 돌담 위에는 누군가 쌓아놓은 작은 돌탑들이 즐비했습니다. 동석은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돌탑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미자 씨도 하나 올리시죠. 미자 씨가 예쁜 조약돌 하나를 주어 동석이 올린 돌 위에 얹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이 포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개의 돌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서로를 지탱하며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게 꼭 늙어가는 두 사람의 처지 같아서 동석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사를 내려오는 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에 걸린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제 곧 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숙소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동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숙소. 방을 어떻게 해야 하나. 버스로 돌아가는 내내 동석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미자 씨도 그걸 느꼈는지 잡은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다시 버스에 탑승하고 30분 정도를 더 달려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펜션 단지였습니다. 이미 어둠이 깔려 펜션의 조명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묘한 흥분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어른들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니까요. 가이드가 로비 앞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우셨죠? 이제 편안하게 쉬실 시간입니다. 방 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인 1실. 커플 배정입니다. 혹시 마음이 안 맞아서 나는 죽어도 이 사람이랑 한 방 못 쓴다 하시는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개 중에는 아이고 빨리 열쇠나 줘요 하며 너스레를 떠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동석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옆에 선 미자 씨를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자 씨가 동석의 팔짱을 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밀착된 자세였습니다. 동석 씨, 미자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네, 저 도망 안 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동석 씨 믿어요. 그 한마디가 동석의 모든 고민을 날려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믿는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동석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가이드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열쇠 주시오. 오, 우리 점잖으신 오빠. 화끈하시네. 자, 205호입니다. 전망 제일 좋은 방이에요. 가이드가 윙크를 하며 열쇠를 건넸습니다. 동석은 열쇠를 받아들고 미자 씨의 가방을 뺏어 들었습니다. 갑시다. 제가 들겠습니다. 펜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앞서 걷는 동석의 등은 넓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따라가는 미자 씨는 그런 동석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아. 내 남은 생을 기대어도 부서지지 않을 사람이야. 205호 문 앞에 섰습니다. 동석이 열쇠를 구멍에 꽂았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단순한 여행 친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동석은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미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조명 아래 미자 씨가 그윽한 눈빛으로 동석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동석의 진지한 물음에 미자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오늘 그냥 헤어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동석은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방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달칵. 문이 닫히고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오로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존재하는 공간. 동석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 미자 씨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방은 훈훈했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하얀 침대. 동석은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었습니다. 미자 씨도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탐색하고 서로의 온도를 맞추어가는 설렘의 침묵이었습니다. 시장하시죠? 저녁을 나가서 먹을까요? 아니면? 동석이 묻자 미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가기 싫어요. 사람들 마주치기도 싫고.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조용히 한잔해요. 제가 아까 휴게소에서 마른 안주랑 맥주 좀 샀거든요. 미자 씨가 가방에서 맥주 캔과 오징어, 땅콩을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소꿉놀이하는 아이처럼 귀여워서 동석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럽시다. 저도 미자 씨랑 단둘이 있는 게 100번 낫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있는 작은 티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달빛이 안주가 되고 서로의 눈빛이 술이 되는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술잔을 비우고 나면 서로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날 것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7년 동안 감춰왔던 늙고 초라한 육체,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뜨거운 욕망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동석은 맥주 캔을 따서 미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우리의 이 기적 같은 만남을 위하여. 차가운 캔맥주가 부딪히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렸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알싸한 탄산. 그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석은 미자 씨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 아니, 내가 이 여자의 남자가 되고 싶다. 강렬한 열망이 동석의 눈동자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205호 그 작은 방 안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오로지 두 사람의 숨소리와 맥주 캔 따는 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치익 마이너스 하는 청량한 소리가 어색한 정적을 갈랐습니다. 동석은 떨리는 손으로 미자 씨의 잔에 맥주를 채웠습니다. 거품이 하얗게 차오르는 모습을 보며 동석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감정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받으세요. 거품 넘치기 전에. 네. 고마워요. 미자 씨가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톱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면서 동시에 설렘이었고 망설임이면서 동시에 간절함이었습니다. 7년 전 아내를 보내고 혼자 술잔을 기울이던 수천 번의 밤 동안 동석 자신도 수없이 떨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떨림은 다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미자 씨. 네, 동석 씨. 우리가 참 먼 길을 돌아서 만났네요.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아니 7년이라는 세월을 건너서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오늘 밤 혼자 TV나 보며 잠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멋진 남자분이 앞에 계시네요. 미자 씨의 말에 동석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멋진 남자라니. 거울 속의 자신은 주름지고 초라한 노인일 뿐인데 이 여자의 눈에는 내가 멋지게 보이는 걸까? 동석은 용기를 내어 잔을 부딪혔습니다. 잭 마이너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긴장으로 굳어있던 혈관을 데워주었습니다. 취기가 살짝 오르자 마음의 빗장이 조금 더 헐거워졌습니다. 미자 씨가 안주로 꺼내놓은 오징어를 찢으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석 씨, 저 사실 몸에 흉터가 있어요. 흉터요? 네. 5년 전에 남편 보내고 화병이 나서 위 수술을 했거든요. 배에 수술 자국이 크게 있어요. 쭈글쭈글하고 보기 싫어요. 그래서 목욕탕도 잘 안 가요. 남들이 볼까봐. 그녀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석은 그 말이 당신에게 내 몸을 보여주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다는 뜻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였습니다. 동석은 오징어를 찢던 미자 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미자 씨, 제 몸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맹장 수술 자국도 있고 택시 운전 오래 해서 허리 디스크 수술 자국도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 먹어서 검버섯도 피고 뱃살도 축 처졌습니다.
우리가 모델 선발 대회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을 살아냈으면 훈장 하나쯤은 다 있는 법이지요. 동석의 투박한 위로에 미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망울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훈장이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위로가 되네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제 눈에는 미자 씨가 20살 처녀보다 곱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마음이 고와서 그런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맥주 캔이 비워졌고 두 사람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동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찝찝하네요. 제가 먼저 좀 씻어도 되겠습니까? 네. 편하게 하세요. 수건은 저기 있어요. 동석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자신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팔자주름, 희끗희끗한 눈썹, 탄력을 잃은 피부. 할 수 있을까? 김동석, 너 정말 할 수 있냐? 남자의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기능이 따르지 않아 망신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그녀를 실망시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동석은 찬물을 틀어 얼굴을 세차게 씻었습니다. 정신 차리자.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심이다. 이 여자를 아껴주고 싶은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 옷을 하나씩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몸은 세월의 풍파를 그대로 맞은 늙은 소나무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석은 애써 배에 힘을 주어 보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 내 심장은 이렇게 뜨겁게 뛰고 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에 몸을 맡기며 동석은 지난 7년의 고독을 씻어내려 노력했습니다. 묵은 때와 함께 외로움도 두려움도 하수구로 흘려보냈습니다. 비누칠을 하며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이 몸은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다. 잠시 후면 그녀에게 바쳐질 몸이다. 경건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은은한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침대 머리맡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의 배려였습니다. 대낮처럼 밝은 형광등 아래서 서로의 늙은 몸을 적나라하게 보는 민망함을 덜어주려는 세심한 마음. 동석은 그 마음이 고마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개운하시죠? 침대 끝에 앉아있던 미자 씨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미자 씨도 씻고 오시죠. 미자 씨가 욕실로 들어가고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쏴 아마이너스 하는 물소리가 동석의 청각을 자극했습니다. 상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녀가 옷을 벗는 모습, 하얀 비누 거품이 그녀의 몸을 타고 흐르는 모습. 동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손바닥에 맺힌 땀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첫날 밤을 앞둔 새신랑도 이보다 더 떨리진 않았을 겁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욕실 문이 열리고 미자 씨가 나왔습니다. 동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감싸고 얇은 가운을 걸친 그녀의 모습. 역광을 받아 실루엣이 드러난 그녀는 동석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방금 씻고 나온 탓에 얼굴은 발그레했고
온몸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싸구려 펜션의 비누 향기조차 그녀에게 닿으니 고급 향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자 씨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석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자 씨. 미자 씨는 대답 대신 동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동석의 셔츠를 적셨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동석은 떨리는 팔로 미자 씨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얇은 가운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살결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 그리웠던 여자의 냄새. 동석은 코를 그녀의 머리카락에 파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은 냄새가 납니다. 미자 씨한테서 꽃 냄새가 납니다. 비누 냄새예요. 촌스러운 오이 비누. 아니요. 제 코에는 장미꽃보다 더 향기롭습니다. 동석의 말에 미자 씨가 고개를 들어 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석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미자 씨가 눈을 감으며 입술을 살짝 벌렸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짜릿한 전류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관통했습니다. 젊은 날의 키스처럼 격렬하고 거칠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깊고 진하고 애절했습니다. 서로의 타액이 섞이고 숨결이 섞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욕망을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 나를 받아줘서 고맙다는 영혼의 대화였습니다. 동석은 미자 씨를 안아 침대에 눕혔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운 그녀의 모습이 한떨기 꽃 같았습니다. 동석은 그녀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가운끈을 풀었습니다. 불 끌까요? 동석이 묻자 미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동석 씨 얼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 흉터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동석 씨라면 흉터까지도 안아주실 것 같아서. 그 말에 동석은 울컥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가운이 벗겨지고 미자 씨의 선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배에는 수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가슴도 예전 같지 않게 처졌고 피부도 탄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석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흉터는 그녀가 치열하게 살아남았다는 증거였고 주름은 그녀가 견뎌온 세월의 깊이였습니다. 동석은 몸을 숙여 그녀의 배에 난 수술 자국 위에 입을 맞췄습니다. 쪽. 미자 씨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동석 씨. 아팠겠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이제 제가 호해드리겠습니다. 다 나을 겁니다. 동석은 수술 자국을 따라 천천히 입을 맞추며 올라갔습니다. 미자 씨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동석의 머리카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동석도 자신의 옷을 벗었습니다. 서로의 맨살이 닿았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마찰하며 일으키는 열기가 이불 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석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굳어있던 그녀의 감각을 깨워주었습니다. 어깨, 등, 허리, 엉덩이. 동석의 거친 손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미자 씨의 몸이 반응했습니다. 따뜻해요. 동석 씨 손. 미자 씨 살결은 비단결 같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 동석은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그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자 씨가 동석의 등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약간의 통증과 함께 꽉 찬 충만감이 밀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리듬을 맞췄습니다. 빠르지 않게 천천히, 마치 뱃사공이 노를 저어 강을 건너듯 두 사람은 쾌락의 강을 함께 건넜습니다. 사랑해요. 동석 씨. 절정의 순간 미자 씨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동석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사랑. 7년 동안 입 밖으로 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단어. 동석은 혼신의 힘을 다해 그녀를 안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그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마침내 폭발하듯 뜨거운 열기가 분출되었습니다. 두 늙은 육체는 서로 뒤엉킨 채 한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의 증명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방 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동석은 땀에 젖은 미자 씨의 이마를 닦아주며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자 씨는 동석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힘찬 박동 소리. 동석 씨 심장 소리. 참 좋네요. 자장가 같아요. 미자 씨가 옆에 있으니까 신나서 뛰는 겁니다. 평소엔 이렇게 안 뜁니다. 동석의 농담에 미자 씨가 킥킥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불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먼저 간 배우자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저기 미자 씨. 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이 오면 우리 남남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여기 관광버스 규칙이 그렇다면서요. 이름도 묻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동석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이 밤을 원나잇으로 생각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미자 씨가 고개를 들어 동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어 동석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동석 씨. 네. 규칙은 깨라고 있는 거라면서요. 저는 규칙 어길래요. 범칙금을 내라 하면 낼게요. 동석 씨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내일도 모레도. 동석 씨가 끓여주는 라면 먹고 싶어요. 그 말에 동석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와락 그녀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라면이 뭡니까? 제가 매운탕도 끓여주고 김치찌개도 끓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산 지 오래돼서 요리 솜씨가 제법입니다. 정말요? 기대할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잠이 들었습니다. 동석은 지난 7년 중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새우잠을 자던 습관을 버리고 팔다리를 쭉 뻗고 잤습니다. 옆자리의 온기가 악몽을 쫓아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동석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순간 여기가 어디지? 하며 멍하니 있다가 팔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자 씨가 자신의 팔을 베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화장기 없는 얼굴, 살짝 벌어진 입술. 그 무방비한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꿈이 아니었구나. 동석은 안도했습니다. 혹시나 눈을 뜨면 모든 게 신기루처럼 사라져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녀는 현실로 존재했습니다.
따뜻한 체온, 색색거리는 숨소리.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동석은 깨지 않게 조심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미자 씨가 하며 눈을 떴습니다. 개슴츠레한 눈으로 동석을 보더니 배시시 웃었습니다. 잘 잤어요? 동석 씨. 네. 아주. 꿀잠 잤습니다. 미자 씨는요? 저도요. 누가 코를 좀 골던데 그것도 자장가처럼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코를 골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 소리가 있어서. 아, 옆에 누가 있구나 싶어서 안심됐어요. 두 사람은 아침 인사를 대신해 가벼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입냄새가 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런 걸 따질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일어납시다. 아침 먹으러 가야죠. 가서 맛있는 황태 해장국 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욕실에서 양치를 하고 세수를 했습니다. 좁은 거울 앞에 나란히 서서 칫솔질을 하는 모습. 마치 수십 년 산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울 속의 두 사람은 어제보다 훨씬 젊어져 있었습니다. 혈색이 돌고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짐을 챙겨 방을 나서는 길. 동석은 다시 한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205호. 이 작은 방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죽어가던 고목나무에 꽃을 피워준 기적의 장소. 동석은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니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광란 때문인지 다들 눈이 퀭하고 피곤해 보였지만 동석과 미자 씨만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어이 형씨, 어제 잠 좀 설쳤나 봐? 얼굴이 훤하네. 버스 뒷좌석의 남자가 짓궂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평소라면 불쾌했을 그 농담도 오늘은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동석은 씩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네. 덕분에 아주 잘 잤습니다. 회춘한 기분입니다. 아침 식사 후 버스는 다시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안은 갈 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다들 지쳐서 잠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석과 미자 씨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 네. 서울 도착하면 바로 헤어지기 싫습니다. 저녁이라도 먹고 들어가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이 맛있는 고깃집 알려준 데가 있는데. 좋아요. 저도 집에 들어가기 싫네요. 빈집에 들어가면 이 기분이 깨질까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동석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이거 제 신상 정보입니다. 제비 뽑기로 만난 사이지만 저는 진지합니다. 앞으로 미자 씨랑 친구로든 연인으로든 계속 보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서로든 긁어주고 밥 챙겨주면서 그렇게 늙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동석의 투박한 프로포즈에 미자 씨가 종이를 받아들고 소중하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네, 동석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 너무 늦게 만났으니까 그만큼 더 부지런히 사랑해요. 아프지 말고 싸우지 말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석은 미자 씨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버스 차창으로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버스 라디오에서는 흘러간 옛 노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동석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환승역이었다고. 미자 씨라는 새로운 열차로 갈아타고 이제 더 아름다운 풍경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그의 굳은 살 가득한 손이 미자 씨의 손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